자, 다시 한번 우리 임평 선생님께 박수로 네, 여러분들 아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이 젊고 힘이 넘치는 연세대학교 학생들 앞에 서니까 아주 저도 감개가 아주 무량하고, 제가 90% 정도의 시간은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10% 정도의 어느 기회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10% 힘이 크기 때문에 저는 긍정주의자인데, 오늘 같이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날 때 이미 늦은 시간에 이런 강의를 들으려고 여기 모이시고 이따가 또 열띤 토론도 할 건데,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나 의료의 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국민이나 정부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나? 또 의료인들이나 의료과학자들은 그걸 하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를 봐도 그렇고 저기를 봐도 그렇고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나 나머지 10%의 아주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의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거고, 의료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건가, 이제 그런 거를 학생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 빅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요즘에 기술의 발전. 또 하나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잘 못하고 있지만 중심이 바뀌어가고 있다. 의료의 중심이 이제까지는 의사, 간호사, 의료인 위주였고, 누구든지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지시에 따르거나 처방전을 받고 나가거나 이런 수준.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의 참여가 엄청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하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빅 패러다임 시프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어떤 강의를 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든지 간에 의료란 모름지기 patient centered, 환자 중심이고 evidence based, 이 두 가지가 제가 평생을, 특히 최근 한 10년간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오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잃는 순간에 의료는 실종되고 의료인은 없다고 해도 되고 그런 상태가 바로 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이 테크놀로지컬 이볼루션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첫째, 이제 제가 한 서너 가지를 상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밀의학, 한 15년, 16년 때부터 굉장히 막 본물 터지듯이 누구나 정밀의학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모든 의료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동반되는 다른 또 사이언스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로봇 서저리라든가 아니면은 3D 리컨스트럭션이 의료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이 이제 AI의 문제가 돼서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은 그 세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보셨겠지만 이 정밀의학이 하이라이트 되기 시작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인데,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NIH의 수장이 됐어요. 이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이언티스트이자 제가 보기에는 폴리티션이에요. 엄청난. 그러나 굉장히 험블하고 설득력 있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치가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정치가들을 설득하고 리서치의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분인데, 이때 오바마로 하여금 2015년에 State of the Union Address, 이것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해마다 연초에 자기 정책 기조를 발표하는, 상하 양원 의원들 앞에서 그걸 발표하는 그런 State of the Union Address인데, 이때 여러 가지 화두 중에 하나가 프리시전 메디신을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밀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대통령 입에서 그 정도 얘기가 나오게 하려면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NIH 수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펀딩을 정부에서 대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런 걸 통해서 NIH의 캔서 코호트를 만들고 거기에 약 100만이니까 1000만, 2억 불이죠.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억 정도를 쏟아붓겠다 하는 얘기죠. 이러한 이제 방대한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프랜시스 콜린스고, 이분이 해롤 바머스인데 전임 NIH 수장. 이분은 그 당시 이때 이분들이 한 얘기가 What is needed now?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broad research program to build evidence-based needed to guide in clinical practice. 즉, 프리시전 메디신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론적인 뒷받침이 아니라 임상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 굉장히 오늘의 제 강의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사이언스를 통해서 뭐가 진실이 밝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응용과학이 되고 의료적인 방법론이 나왔다 했을 때 그거를 클리니컬 에비던스를 쌓지 않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맥락이요. 나중에 또 공격을 또 받는데 하여튼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는 원래는 NIH에서 연구자였어요.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맡아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거를 뭐 5년 안에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드디어 이제 사람 안에 있는 염기서열을 풀어보겠다는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이 프로젝트를 맡고 2000년에 한 3년 만에 이거를 해냈죠. 그럼으로써 이제 학계에서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됐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정책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됐고, 바로 그 프로젝트 성공과 더불어 NIH 수장으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죠. 많은 걸 풀어냈지만 여기 only 3% of genome codes for protein. 이 말이 조금 숨어 있습니다. 한 3% 정도만 프로테인 합성에 관여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 있다. 자, 그럼 프리시전 메디신은 뭐냐? 여러분들 한번 이 단어를 다 들어는 보셨죠?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건 학생. 아마 없으실 거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가 지금까지는 환자가 있으면은 약을 일반적으로 개발하고 진단법도 일반적으로 개발해서 뭐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죠. 그게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갖는 서브 그룹화하자 하는 것이 이 프리시전 메디신의 아주 제일 기본 정신입니다. 거기는 에스니시티, 민족 또 성별, 연령별, 환경별 모든 서브 그룹에 맞는 진단법, 치료법을 개발하자. 그것이 이제 프리시전 메디신의 기본인데 그래서 classify individuals into subpopulation. 근데 그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생물학적으로 다를 거고 어떤 트리트먼트의 반응도 다를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시전 메디신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separation of patient into subgroup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뭔가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눌 건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50여 명 계신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죠. 뭐 생년월일이 언제인 사람, 뭐 부모 중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겠지만 궁극적으로 서브그룹이 중요하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인디비주얼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보던 피노타입, 이 환자의 어떤 밖으로 나타나는 증세라든가 뭐 바이탈 사인이라든가 뭘 측정했을 때 뭐 검사 소견이라 이런 거 플러스 숨어 있는 지노타입, 진 익스프레션 이 두 가지를 컴바인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기본 정신이죠. 자, 그래서 뉴 잉글랜드 저널에 이
New Initiative on Precision Medicine이라는 거를 아까 보셨던 프랜시스 콜린스하고 해롤드 발무스가 이 뉴잉글랜드 저널 아시죠?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의학 잡지죠. 여기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리시전 메디신 해야 되겠는데, 코호트 오브 1 밀리언을 만들겠다. 100만 코호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해서 아까 같은 이제 연구비를 따게 됐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주인의 차이가 병의 매니페스테이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만 해도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나타나는데 어떤 특정한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 더 잘 나온다. 이건 아주 명백한 사실이죠. 이전에는 그럴 수 있겠다. 뭐 명백한 어떤 유전 질환 그런 거 말고는 혹시 유전이 가능할 텐데 그렇지만 잘 모르고 있던 것들이 이제 이런 유전체가 밝혀지면서 나왔는데, 한 가지 그 예를 보면 이런 히트맵 레프레젠테이션 해보면은 여기는 환경적 요인이 있고, 여기는 피노타입이 있고, 여기는 지노타입이 있고, 여기 또 피노타입이 있을 때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서 어떤 특정 질환이 발생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도식화하는 겁니다. 이런 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 이 병이 생긴다. 또 내지는 뭐 이런 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증세나 어떤 모양을 할 때 이런 병이 생긴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것들을 쭉 봐서 여기에 보시면 쭉 질환별로 뭐 유전 변화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빨리 갈수록 점점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그래서 프리시전 메디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들 막 특히 프랜시스 콜린스를 위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따오고 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과연 그럴까?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도 유행을 따르기 마련이고, 유행어를 만들어서 정부 정책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연구비를 자기 쪽으로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어떤 생태계의 일종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뭐 옛날에 스템셀, 그때는 스템셀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연구비 따기가 어려워요. 뭐 여러분들은 학생 때 기억하는지 몰라도 무슨 황우석 사태 때는 황우석 씨가 하던 연구에 줄 서지 않으면 연구비가 조달이 어려워. 그것은 현실입니다. 모든 힘의 논리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프리시전 메디신이 과연 그렇게 무슨 전지전능한 걸까? 근데 사실을 보니까 아까 3% 보여드렸지만 대부분의 주인의 기능은 아직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통계적인 확신을 갖기 위한 서브포퓰레이션은 결국은 한 명의 환자로까지 작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서브그룹을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리덕션 애드 앱솔둠이라 그래가지고 오류로의 회귀, 어떤 굉장히 그럴듯한 가설을 세워서 가는데 결국 그렇게 가다 보니까 원래대로 회귀해가지고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은가. 어떻게 한 명을 전부 다 이렇게 서브그룹화 해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류를 inherently 가지고 있다. 아주 근본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는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아픈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합니다. 근데 한 번 주인과의 이거를 연관성을 봤다 그래서 그럼 끝났냐? 그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를 이 용감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이 프랜시스 콜린스한테 반기를 들면은 조금 이 연구계에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데 했어요. 근데 미국이니까 가능한데, 이분들이 JAMA라는 또 NJ에 못지않은 엄청난 저널에 Seven Questions for Precision Medicine or Equal Personalized Medicine인데, 이분들은 이제 unrealistic한 얘기 하지 마라. 콜린스요. 제발 부탁한다. 그런 것들이 이 Personalized Medicine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narrative transformative, 이 말 장난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진실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설파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패러디를 합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broad pattern morbidity, mortality. 어떤 병으로 죽거나 뭐 희생되거나 하는 그러한 거를 볼 때 우리가 지금이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프리시전 메디신에 매달릴 때냐. 그래서 what is needed now라고 프랜시스 콜린스가 NUJM에 실었던 그 말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패러디를 하죠. 이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프리시전 메디신에 들어가는 엄청난 돈의 일부라도 퍼블릭 헬스 쪽에 쓰면은 훨씬 인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왜 퍼블릭 헬스에는 돈을 안 쓰냐. 이제 이런 반론을 피고 있는 건데 저는 이분들의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의료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뭐 벽지에 있다거나 뭐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거나 좋은 의사가 없다거나 이런 데 있는데 좀 더 의료 혜택을 높이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자, 근데 제가 미국에 갔다가 학회 갔다가 이렇게 이 서점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대중 잡지입니다. 그러나 좀 사이언스 베이스가 있는 잡지고 굉장히 많이 읽히죠. 이런 거가 우리로 치면은 무슨 뭐 과학동화나 뭐 이런 거에 해당할 때인데 훨씬 깊이가 있고 재밌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Paradox of Precision Medicine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게 나온 건데 이바카토프라는 이런 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고 하는 이 병이 이러이러한 진 애브노멀리티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게 프랜시스 콜린스입니다. 그걸로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맡게 됐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NIH 수장까지 됐는데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요.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환자의 5%만 그런 특이한 쥔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가 아니고.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그렇게 해서 개발된 약은 1년에 환자당 3억 이상씩 약값이 들어간다. 요즘 나오는 것도 그렇죠. 항암제 중에 특히 개발된 면역치료제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비쌉니다. 그러면 저것은 몇 억을 이렇게 아깝지 않게 치료비로 낼 수 있는 사람은 쓰고 아니면 말구냐. 여기서 굉장한 unfairness가 생기죠. 저거는 불공평하다. 모름지기 의료란 health for a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 정책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금전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문이 또 발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이 된 거는 그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 일반적인 치료, 예를 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이부프로펜, 이게 우리말로는 뭐라 하더라? 이런 약이 있어요. 진통제인데 이 약을 아주 대량요법을 썼을 때 효과하고 이 이바카토프라는 약을 썼을 때 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론이 제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의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병을 분류하고 서브그룹화 했고 그거에 따라서 약을 개발했는데 결국은 5%를 위해서 그리고도 그것이 그렇게 다른 치료 그동안에 있던 컨벤셔널 트리트먼트에 비해서 큰 효과가 다른 게 있는가.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제시하는 거는 프리시전 메디신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막 도입이 됐고 우리의 미래일 뿐입니다. 미래. 그러나 헬스 퀄리티 앤 커버리지 이것은 현재, 우리의 현재죠. 여러분들이 의사가 됐을 때 그 중간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많은 비싼 노력을 들여서 비싼 약을 환자한테 쓸 건가? 아니면 보편적인 치료를 더 보편적으로 할 건가? 이것은 정말 철학적인 문제이고요. 뭐가 옳다라는 정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이 저스티스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할 때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기에 돈을 쓰지 않으면 미래는 없죠. 이렇게 해서 프리시전 메디신이 앞으로 발전을 해야 의료의 미래가 또 개척이 됩니다. 한 발 한 발. 이 돈을 안 쓰고 여기에만 쓰면은 지금은 괜찮겠지만 많은 사람이 혜택을 좀 보겠지만 더 좋은 치료법이나 진단법은 안 나오는 거죠. 또 여기에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이것이 더블 엣지 스워드, 양날의 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항상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거창하게 정치 성향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세금을 더 걷어서 이거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허리띠를 졸르고 미래를 위해서 기술 투자를 하고 산업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느냐. 그것은 이제 그때 사회 상황이나 개인의 철학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정치가들은 이제 그런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고 이제 그걸 세력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의료란 아까 말씀드렸지만 patient centered, evidence based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근거 기반 의료, evidence based medicine은 왜 이런 얘기 이제 데이비드 세킷이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2000년에 주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기본의 제일 낮은 수준의 에비던스는 expert opinio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도 그런데 9시 뉴스를 틀으면은 무슨 병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는데 아무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이제 안덕선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탁 나가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준이에요.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그 수준이고,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은 그런 엑스퍼트 오피니언이라는 거는 그저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공공 퍼블릭 그런 매체를 통해서 나오지 잘 않습니다. 왠가 하면은 그거를 준비하는 기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네카라고 하는, 제가 거기 그거를 맡아서 운영도 해봤지만, 네카라는 기관이 National Evidence Based Medicine의 이제 본산이거든요. 모든 의료 행위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근거가 뭐냐? 과학적 근거, 의학적 근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은 엑스퍼트 오피니언에서 케이스 스터디. 내가 이렇게 케이스를 해봤더니 이약이 좋은 것 같아. 그런 수준. 또 좀 올라가면 코호트 스터디. 그거는 좀 불만족스럽고, 서울의 서초구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한번 해봤어.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 Randomized Control Trial, RCT인데, 이것은 누가 누군지, 치료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치료법이 뭔지를 상호 모르는 채로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임상 연구라는 걸 이렇게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이 환자한테 근거를 찾기 위해서 모르는 채로 암맹, 또 더블 블라인드, 치료하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고 해서 결국 나중에 모아보니 A라고 하는 기존의 치료법에 비해서 B가 우월하다. 나지는 not inferior, 열등하지 않다. 그러나 값이 싸다. 등등의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시스테마틱 리뷰입니다. 이제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논문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그 결론을 추출해내는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치료법과 진단법이 근거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는 이제 네카라고 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고, 미국에는 그런 기관들이 한 두세 개 있죠. 그런데 프리시전 메디신이든 그 이름이 뭐든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근거란 과학적, 의학적 근거도 되지만 사회적 근거도 있어야 돼요. 경제적. 그것이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국가 재원을 다 쏟아붓고도 부족하다. 이건 안 되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프리시전 메디신이 아직도 에비던스 베이스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리서치 영역에서는 빅 무브먼트에 틀림없다. 리서치에서는 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 재원을 제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이 연구에 20%를 써? 80%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가 이제 정치적 결단이고 그 사회의 결정입니다. 합의죠. 우리나라 연구비가 GDP의 몇 퍼센트?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 들어 있어요. 연구 투자가.
근데 보통 기업 같으면은 자기 매출의 한 5% 미만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도 한 5, 6, 국가적으로도 한 5%, 6% 정도의 이 GDP에 그게 이제 연구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제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 이상은 무리야. 그것이 과학 연구든 무슨 인문학 연구든 의학이든 이제 그런 합의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그래서 아까 두 사람들이 what is needed now라고 했지만 제 결론은 리서치를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현재 의료를 위해서는 이것도 또 세이브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밸런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느 쪽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당연히요. 연구자들은 앞에 거. 연구비가 부족하다. 더 많이 달라. 뭐 여기에 막 아우성이고 또 의료 혜택이 좀 부족한 분들은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연구냐. 지금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하자. 오늘 학생 여러분들께 제 이 말이 각인이 되면은 제 강의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Patient Centered Evidence Based인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혁신 의료 기술 중에 일부지만 3D 프린팅이나 로봇 서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연수대학병원에서도 로봇 서저리로 상당한 이제 명성을 얻고 있죠. 뭐 그 중에서도 저는 3D 프린팅만 간단히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이런 거 진단, 제가 이제 심장 영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진단하기도 어려웠어요. 여기 보면 VSD라 그래가지고 이 좌심실하고 이 우심실하고의 사이에 이게 채널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열려 있는, 그것도 엄청 큰 게 있는 이런 질환 환자인데 옛날에는 이거 제가 전공의 때요. 이런 엔지오그램 하나 하고서는 그걸 머릿속에 상상을 합니다. 3D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진단은 뭘 거고 여기에 뭐 풀마리 아테리는 어떻게 됐을 거고 이렇게 해서 서전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며칠 있다 수술방에서 전화 와요. 제가 봤죠. 그냥 다짜고짜로 막 언성을 높이면서 말이 틀리지 않아 이거. 그럼 이제 제 친구였거든요. 유명한 뭐 때문에 그래. 그러고 가보면은 제가 얘기한 거하고 이제 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또 저대로 이제 주장을 하고 해서 하고 이제 수술 잘 끝나도록 유도하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리얼리티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전부 세그멘테이션을 해줘요. 여기 SVC로 내려와서 이렇게 right atrium이 있고 right ventricle이 있고 그다음에 우심실, 그다음에 대동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른 아나토미를 다르게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해주죠. 세그멘테이션은 이런 영상 분석의 기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STL이라 그래가지고 스테레오 리토그래피 이것은 이제 3D 프린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알고리즘이죠. 이거에 돌리면 이게 쭉 돌아가면서 컴퓨터가 이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그 다음 날이면은 이렇게 심장이 저한테 오죠. 그럼 제가 이렇게 돌려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맞네 그러고 제가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3D 영상에 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D 영상만 쭉 봐도 상상이 가요. 그러나 이게 진정 필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수술을 하기 위한 또 정확한 진단을 얻기 위한 내과나 외과 선생님들이 영상의학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보여주면 말이 필요 없죠. 그렇게 생겼네. 또 하나 뭐에 더 필요하죠? 교육. 학생이나 또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 이렇게 돼서 우리 환자분의 심장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병소가 있고요. 여기 구멍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여기 지금 볼펜을 집어넣었죠. 이렇게 해서 교육에 중요하고 수술에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증례를 좀 보여드리면 대동맥 수술입니다. 이렇게 대동맥이 있는데 여기를 다 잘라야 될 만큼 아픈데 이 대동맥 수술이 수술 치사율이 엄청 높아요. 보통 10% 이상이 수술장에서 나오거나 나온 직후에 사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정도로 위험한 수술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로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를 잘라내고 여기에 잘라서는 안 될 혈관을 다시 붙여주고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모텔리티가
사망률이 9%, 9.5%가 보통인데 이거 말고도 뇌 손상, 수술 후에 또는 척추 손상, 이게 스파이널 아테리를 건드리게 되니까 거기에 혈액 공급이 끊어지고 이런 굉장히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수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말판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척추가 막 엄청난 기형을 가지고 있고 대동맥도 따라서 가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대동맥 박리가 대동맥 벽이 콱 찢어져 있어요. 말판 환자들한테서 이건 아주 거의 뭐 치명적인 컴플리케이션이고 많은 경우에 동반이 되는데 이걸 수술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열고 들어가서 열고 가슴과 배를 다 열고 저거를 길이를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혈관을 연결하고 시간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3D 모델을 미리 해놓으면 이렇게 나왔죠. 이제 3D 프린팅이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뭐 아끼는 후배 서전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수술 전에 그걸 만들어요. 요런 인공 혈관을 미리미리 길이도 재고 거기에다가 분지, 혈관 분지를 미리 다 붙여. 그럼 수술 시간이 얼마나 세이브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수술장에서 바로 입기만 하면 되니까 3D 프린팅이 정말 절묘하게 쓰이는 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을 한 10시간 되던 거를 6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현재까지 이 동종의 수술에서 컴플리케이션이 없었다. 이제 이런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아주 꼭 필요한 기술이고요.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이 영상의학 회장으로서 그 다음에 뭐 내과 원장으로서 또 지금 한림원 또 맡고 있는 입장에서 언론계나 또 뭐 정부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면 그분들을 설득시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나한테 물어보는 건 제가 영상의학을 했으니까 AI 때문에 이제 영상의학은 곧 사라진다면서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뭐 정색을 하고 막 뭐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한데 그냥 대부분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렇게 들었냐고. 근데 이 어프로치가 조금 우리랑 다른 게 우리는 뭐 그렇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은 벌써 나오자마자 이 Executive Office of President, 대통령의 자문기구죠. 자문기구인데 NSTP,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ouncil. 그런 이제 자문기구에서 이거를 벌써 스타디를 합니다. AI가 뭐냐? 그래서 학자들을 전부 불러 모으고 리포트를 냅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이제 뭔가 정책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AI라는 것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단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rationally,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AI다라는 결론을 이 아까 말씀드린 OSTP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이 여기에 그 리포트의 결론을 보면은 AI는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인텔리전스를 사람의 것과 비슷하거나 혹시는 그거를 능가하는 정도의 그런 지적 능력을 앞으로 20년 내에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백악관 보고서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 아주 밸런스를 맞추려고 이것저것 읽고 찾다가 보니까 이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오피셜한 게 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결국은 머신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거고 언젠가는 휴먼 퍼포먼스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리포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뭐 변호사도 이제는 없어질 것 같다든가 뭐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AI라는 거는 언제 뭐 처음 그 터미놀로지가 쓰였냐면은 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언티스트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Can machine think? 그러니까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내가 시키는 대로 계산은 잘 해내는데 얘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데 미쳤죠. 그것이 50년대 초반에 이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주 엄청난데. 그래서 이 천재적인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왠지 몇 년 전입니다. Beautiful Mind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약간의 분열 증세가 있는 이제 이 주인공이 천재적인 수학자로서 이제 교수인데 많은 고생을 겪는 얘기인데 러셀 크로우가 이제 주인공이죠. 그 영화 속에서 이 사람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무슨 정신 분열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어떤 천재들의 사고방식을 제가 이제 느낀 건데 자, 보시는 대로 AI는 크게는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weak AI, strong AI인데 현재 수준은 여기입니다. 여기. strong은 결국은 general인데 이거는 뭐든지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배우고 지가 알아서 결정하는 그런 수준을 얘기한 건데 거기에 consciousness, 의식도 있을 거고 conscience,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상정을 하는 것이 strong인데 이거는 그 후에 이제 미국 국회 청문회에서도 나오는데 아직 멀었고 지금 현재 회자되고 있는 건 고 게임, 그 바둑이죠. 체스 게임, 뭐 스팸 필터링, 뭐 그다음에 쇼핑 어시스턴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도 다 스페시픽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슈퍼피셜 AI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멀었다 하는 얘기죠. 여기 나오는 샘플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요. 자, 그러고 그 메소돌로지를 보면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있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있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있고 이런 단계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을 처음 이겼을 때 이세돌이 이겼던 그거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이었죠. 그 후에 그 테크놀로지 그대로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넘겨서 그때는 슈퍼비전이 없이 혼자서 이제 판단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바둑을 이겼다는 거가 엄청난 사건이면 틀림없지만 그거가 굉장히 내로우 센스의 태스크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일이란 거는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AI가 가능한 거는 컴퓨터 파워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 그러다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됐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빅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병원이나 뭐 어디서든지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쏟아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가능한 겁니다. 이 셋 중에 아무 거라도 없으면 하나라도 빠지면 AI는 가능하지가 않죠. 아무리 컴퓨터가 세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어도 결국은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어떻게든지 의료기관하고 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환자의 데이터는 개인 비밀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구가 조금 저해되고 있는 하나의 이유기도 합니다. 자, 딥러닝을 개발하는데 격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어요. 이앤 루크니 있고, 그 다음에 레이 커즈웨일, 그 다음에 앤드류 엉, 그 다음에 제프리 힌튼. 이 네 사람을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4대 천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대왕님이 이 제프리 힌튼인데, 나이도 제일 많지만 이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동안에 AI가 가능하다는 말만 있었지 연구가 좀 되다가는 안 되고 하다가 2006년 이때를 기점으로 제프리 힌튼이 개발한 머신 러닝 테크닉을 통해서 쫙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4대 천왕 중에서도 제일 존경받는 뭐 그런 분이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이노베이션 되냐, 뭐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뭐 기사를 대신 써주기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리적 판단도 샘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을 전부 모아가지고 뭐 그것이 형사든 민사든 컴퓨터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뭐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그것뿐이냐? 투자.
투자회사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우리는 앞으로 AI를 엄청 개발해서 투자 기법을 AI에 막 의존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의료 뭐 예외일 수가 없죠. 근데 이 기사가 재미난 거는 여기서 이 질문을 어떤 모임에 가서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엄청난 이제 벤처 투자가이자 사이언티스트인데 앞으로 의료가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뭐 의사는 이제 없어질 거고 없어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걸 좀 읽어보면 그러고는 집에 가서 밤새 고민한 거예요.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말이 꼭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어느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얘기를 여기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냐? 그것은 이제 뭐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레디올로지가 타겟이 됐었는데 한때 컴퓨터가 레디올로지를 리플레이스 하겠느냐? 이제 이런 기사 등등을 보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임태환 교수 뭐 앞으로 영상의학은 없어진다는데 이런 이제 심심풀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답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병리 검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AI가 해주고 있고 실제로 병리 슬라이드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 병리과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슬라이드 보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너무 눈이 아프고 막 골이 아프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캔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어떤 캔서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가 뭘 도와줄 건가?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건데 학생 여러분들도 이 환자의 어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한번 눈에 불을 켜고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이상한지. 근데 컴퓨터한테 시켰더니 쭉 여기저기 이상한 걸 찾다가 결국은 여기 와서 멈추거든요. 그럼 보면 여기에 지금 캔서가 있죠. 이런 정도 캔서를 간혹 레디올로지스트가 놓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검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막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fatigue error라고 하죠. 근데 이 기계가 잡아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테크놀로지 가지고 요 디텍션만 봤을 때는 레디올로지스트보다 조금 우월하다. 일반 의사보다는 많이 우월하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거는 이제 뷰노라는 회사지만, 다른 회사에서 그걸 개발한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캐글이라고 하는 데서 CT를 가지고 암을 디텍션하는 컨테스트입니다. 상금이 100만 불을 걸었어요. 그래서 1등 하면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네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지만, 지금 이 회사에서 개발한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것들이 다 너줄이고 이 사람은 이제 메타스타틱 전이암을 가지고 있던 환자인데 그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핵. 이 결핵을 보여드린 이유는 결핵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결핵을 찾는 율이 사람에 비해서 조금 우월하다. 결핵이 있냐 없냐 이걸 찾는 게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래도 레디올로지스트를 리플레이스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이걸 잘 이용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심장이 있고 아까 보셨던 세그멘테이션 과정인데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기본 단계입니다. 사람도 눈으로 보면서 전문가는 딱 머릿속으로 이미 세그멘테이션이 끝나요. 근데 머릿속으로 끝나서는 안 돼.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동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좌심실, 좌심바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리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한 환자당 뭐 1시간씩 걸려가지고 하루에 뭐 50명을 봐야 되는데 언제 그걸 하고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기계가 하게 되면 굉장히 금방 하죠. 하루 금방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쓰일 건데, 이분은 지금 이게 좌심실에 벽에 보면 이게 꺼멓게 된 데가 이 피가 잘 안 가는 쪽이에요. 혈관이 막혀서 이 심근경색이 일어나기 직전인 건데, 이런 폴퓨전이 잘 안 일어나는 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봤지만 이렇게 해서 찾아냈죠. AI가 들어오면서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가 딱 이렇게 그려줘요. 여기가 안 됩니다. 전체 좌심실의 몇 %이고 여기를 지배하는 혈관은 무슨 혈관이고,까지를 다 알려주죠. 근데 더 근사한 거는 이거를 소위 하는 플루이드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기법을 써도 한 10분 내지 몇 시간, 3D로 할 때는 몇 시간 걸리는데 머신러닝으로 하게 되면 몇 초, 1, 2초 만에 딱 답을 줍니다. 그냥 바로 넣는 순간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정말 뭐 판타스틱한 거죠. 그래서 희망이 매우 밝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를 왔을 때 AI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비 판독을 해줘요. 아, 이 환자는 여기 지금 이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 우측 폐 하에 여기에 무슨 경결이 있고 심장은 좀 커져 있고 그런 얘기를 프리리미너리 리포트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디올로지스트는 앉아서 보다가 거기 있다는 거 맞네. 그리고 리포트는 조금 틀렸으니까 내가 좀 고치고.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AI가 한 거를 내가 그냥 보지도 않고 가고 하면은 엄청난 사고가 터질 텐데, 그걸 내가 컨펌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나를 어시스트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CR,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죠. 미국의 방사선 의학회에서 이 정부에 이거를 보냅니다. OSTP 아까 보신 여기에다가 보내는데, AI가 궁극적으로는 reduce cost, 경비도 좀 절감할 것이고 라디올로지스트의 능력을 좀 더 증진시킬 거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건데요. 라디올로지스트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아프리카처럼 기계는 어떻게 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의사는 가기가 사실 어렵죠. 근데 결핵은 창고라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의 아주 핫스팟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촬영기를 갖다 놓고 AI를 들이대면 원격지에서도 AI가 디텍트 했거나 판독한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분이 결핵이 있다 없다 무슨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환자분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병원에 전원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제 미국다운 생각인데요. 소위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국민들이나 민족이나 그런 쪽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왜 문제가 있는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레이널드 커스웨일이 이 사람이 이제 미래학자인데 싱귤러리티라는 말을 썼어요. 싱귤러리티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우주 팽창의 이 최고점이죠.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분은 그걸 어디다 비유를 했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그 순간을 싱귤러리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The Singularity is Near. 이제 바로 온다. 미래학자답게 또 이 책이 팔리려면 이렇게 제목이 자극적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과연 near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스캡티컬한 거죠. 의심스러운 거. 이분이 유명한 학자이면 틀림없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거다. 또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이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의 CEO인데 이분이 In the end, the machine will win 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자기 거기다 올렸는데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일견 또 맞기도 하고요. 근데 의학자도 어떤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뉴잉글랜드 저널 또 나왔는데 여기서도 라디올로지스트의 일이라는 게 대부분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계가 다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분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에제키엘 엠마누엘이라고요. 이분이 그 오바마 헬스케어라고 하는 거를 디자인했던 미국의 이 어피니언 리더죠. 의사 중에서 굉장히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 매시브 이미지 데이터셋이고 그거와 리센트 컴퓨터 비전의 어드밴스를 생각하면은 반드시 레디올로지스트들은 이제 뭐 좀 할 일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Machine learning will displace much of the work of radiology. 이렇게 이제 용감하게 얘기했어요. displace는 밀어내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유명하고 학자이고 미국에서 의료계에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제가 조금 의문이었는데, 아무리 이분이 의료계에서 유명해도 타 분야의 일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이제 오늘 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주변을 많이 보셔야 돼요. 주변에 인문학 하는 사람, 심지어는 예술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든, 뭐 정부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분들의 생각이 뭔지를, 그러지 않으면 의료는 고립이 돼요.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건데, 이런 유명한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 저널을 같이 썼던 사람이 몇 달도 안 가서 똑같은 저널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조금 뭐, 스피커 뭐 생략하죠. 이 모든 그 AI에 대한 많은 기대와 열정을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히 나는 너무나 놀랍다. How little machine learning has contributed yet.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자기는 너무 놀랍다라고 전혀 다른 의견의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빛을 보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결국은 랜더마이즈 트라이를 통해서 밸리데이션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비던스 커브를 보여주시면서 피라미드 제일 정점에 RCT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하지 않은 채로 AI 테크놀로지가 막 환상적이니까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분은 그거를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죠. 이게 그냥 임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구나. 제가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AI를 막 강의하고 소개할 때 그 AI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구글, 유튜브 이런 데 가보시면 다 나오는데, 이 과일 가게가 막 있고요. 거기 뭐 바나나, 오렌지, 사과 막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주니까 바나나, 애플 이렇게 다 표시를 해요. 그걸 보고서 이제 이것이 비주얼 퍼셉션이 이렇게 정확하다라고 이제 막 자랑을 하는데, 제 지금 막내 손자가 3살인데 걔가 뭘 하냐면 유치원 가면은 그림 그려주고 뭐지 그러면 바나나 해요. 애플하고. 그 수준인데 우리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게 너무 판타스틱하게 보이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아직도 먼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흥분하고 막 그런 거를 이제 사이언티픽 하이브라고 그러죠. HYPE. 너무 그냥 오버해가지고 얘기한 거가 된 겁니다. 이분도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자기 말을 뭐 바꿨고, 여기 뭐 다른 예도 있어요. 아까 소개했던 앤드롱, 이 사람은 이제 이 스탠포드에 있었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결국 중국에 이제 바이두라는 회사로 갔어요. 근데 이분도 이 사이언티스트 출신인데, It would not be a good plan to apply for 40-year career in radiology. 그러니까 라디올로지에, 근데 이때가 하여튼 라디올로지를 공격하는 게 주된 메뉴였어요. 왜냐하면 라디올로지 이미지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지, 뭐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일 하지. 그러니까 공격하기 좋았죠. 근데 그 깊이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사진을 이렇게 바꿨는데, 제가 I'm going to replace wasted protoplasm이라고 하는 아주 험한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라디올로지를 자기가 다 없애도록 자기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겠다. 이 사람도 벤처 투자가이자 사이언티스트인데, 근데
이 말 해놓고 결국은 이 회사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황당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분은 지니 로메티라고 IBM CEO입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IBM의 CEO인데 이 인터뷰의 제목은 Radiologists will lose jobs soon. 라디올로지는 곧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이제 잡을 잃을 거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런 게 있나 그러고 다시 봤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IBM CEO인데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쭉 한번 봤죠. 이걸 한번 틀어볼게요. 자,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했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다 나오니까.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CNN 인터뷰를 이제 IBM CEO가 했으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 People are going to be overloaded. 굉장히 업무가 많아지고, flood of information. 이 인포메이션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Radiologists will be liable to make fatigue error.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막 수백 장씩을 이걸 보니까 틀림없이 어떤 퍼티그 에러 때문에 미스테이크를 벌일 거다. 그러고 결국은 리피티티브 하거나 오토메이션 될 수 있는 일들은 결국은 AI가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here you will have a job impact. 그러니까 결국은 라디올로지스의 일을 AI가 많이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그런 것 같고, 이 CNN의 인터뷰를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이거는 어글리 저널리즘의 한 단면이에요. 이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Goal is help make better decision. You will be aided by sort of technology. 이런 얘기를 했고, IBM의 기본 정신은 AI라고 하는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자기는 이 Augmented Intelligence라고 회사의 방침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결코 어떤 라디올로지나 메디신을 디스플레이스 하거나 리플레이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시스트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폴리시를 밝혔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왜냐하면 잘 안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글리 저널리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일 앞거는 이 비디오 클립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분이 이제 제가 4대 천왕 중에 대왕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제프리 힌튼인데 요거를 잠깐 비디오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마이크를 잡고 이제 얘기를 시작한 게 제프 힌튼인데, 이 비디오 클립을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 개 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제프 힌튼이라 그러면 정말 누구나 길 가다가도 존경의 뜻을 표해야 되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스몰 그룹 렉처 앤 디스커션 세션에서 여기 엄청난 얘기를 해요. 라디올로지는 앞으로 트레이닝을 중단해라. 앞으로 5년 안에 AI가 라디올로지스트보다 더 잘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아주 험악하게 하는데, 라디올로지스트들은 지금 달려가는 코요테라고 있죠, 코요테. 코요테가 자기 밑에 땅이 없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나가고 있다. 이제 결국은 추락해서 죽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루틀레스한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클립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이거를 이제 클립 해가지고 보여줘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example이거든요. 이분이 결국은, 자기 말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하고,
왜냐하면 이 말을 한 게 2016년인데 지금 19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안 일어날 거냐? 엄청난 일은 안 일어날 거다. 결국은 의료의 중심에는 환자가 있을 것이고 그 가장 가까운 곳에는 의사가 있을 것이고 그 옆에 AI도 있고 하는 거지 이렇게 모든 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컨센서스고 좀 이따 소개 또 다시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이미지 디텍션 잘 할 수 있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죠. 지치지 않죠. 이런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휴먼은 엄청나게 노이즈한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disparate insight,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그런 거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unexpected insight에서 뭐를 추출해내는 그런 능력, alternative scenario를 찾아내는 거, 꼭 이거는 아닐지도 모르잖아? 이런 생각을 이제 하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컴퓨터가 뭐 휴먼을 뭐 디스플레이스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엊그저께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뭐 또 좋은 얘기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저 강의록은 이제 오래됐지만 하여튼 인간의 학습, 기계 학습 해가지고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이제 읽어보니까 결국 같은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학습이 기계 학습이 인간의 학습을 모방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재미있어서 제가 클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신문들 잘 안 보시지만 신문 이렇게 보면은 그 쓰는 사람은 엄청난 공을 들여서 쓰기 때문에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 AI가 이제 within touching distance에 온 거는 틀림없는데 Lancet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저널에 There is no doubt that AI healthcare remains overhyped. 아까 하이브라는 건 뭔가 말씀드렸죠? 과잉으로 막 선전해대는 거. overhyped 된 건 틀림없다. 더더욱더 commercially exploitation. 이게 상업적으로 악용될 지경까지 와 있다라고 이제 란셋의 에디토리얼에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AI를 둘러싼 많은 흥분에도 불구하고 클리니컬 유스가 되고 있는 거는 very few.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한 거는 systematic evaluation이죠. 아까 얘기했던 RCC라든가 아니면 메타 분석을 통한 그런 근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를 meaningful clinical impact가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의료인들의 일일 것이다. 이제 이런 이 에디토리얼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네이처 리뷰, 네이처 다 아시죠? 네이처 캔서 리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future perspective,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건가? AI는 결국은 still in infancy. 아까 제가 3살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레디올로지스트나 다른 의사를 리플레이스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단 role of radiologist는 will expand. 더 커질 거다. 저는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내가 AI를 충분히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 내가 훨씬 더 스트롱하고 훨씬 좋은 레디올로지스트가 되는 거지 나하고 AI하고의 싸움은 결코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long way to go.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뭐 머신러닝 뭐 다 얘기하지만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막 퀀티티는 많은데 그 퀄리티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도 아직 서브옵티멀하다. 더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이나 이 AI가 컴퓨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왜 그런 결론이 나오고 하는지를 설명을 못해. 그냥 넣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블랙박스 메디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런 결론을 두고 결국 우리가 레귤레이션, FDA, 식약처나 아니면은
신의료기술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과연 의료에 도입되고 환자한테 적절히 쓰일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한 발 나가면 에티컬 이슈. 윤리적으로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 책임이냐 하듯이 A가 오진을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문제들이 남습니다. 이걸 이제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이 되고 있으나 결론은 아직 안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레귤레이션, 클리니컬 밸리데이션, 아까 말씀드린 RCT 이런 걸 통해서 거기다가 이제 에피션시나 에피커시를 보는 게 헬스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인데 이런 단계를 다 거쳐야지만 어떤 특정한 기술, 그것이 AI든 뭐든 간에 프리션 메디슨이든 의료 사회에 들어오고 환자 옆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애티튜드는 항상 쿨하게 있어야 돼요. 그쪽에 어떤 새 기술에 대해서 막 현혹되거나, 뭐, 물론 연구자들은 매진해야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연구비도 따고 결론도 내고 해야 되지만, 그거를 환자한테 쓸 건가 안 쓸 건가는 우리의 몫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커머셜 섹터에서는 환자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안중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이 FDA에서 이제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이런 선언을 했어요. AI 테크놀로지가 대부분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FDA에서는 소프트웨어도 앞으로는 메디컬 디바이스처럼 하겠다. 결국 뭐냐면 레귤레이션을 철저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 반면에 또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또 도와주는 기전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새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 새로 들어온 FDA 수장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인데요. 스캇 가틀립이라고. 그래서 디지털 헬스 이노베이션을 위해서는 자기들도 문호를 열겠다. 그러나 FDA의 기본 기조가 흔들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어왔을 때 이게 임상적으로도 유효한가? 그걸 뭐 연세대학병원 한 군데에서 스타디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멀티 센터 트라이얼.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과연 좋은 기술이다 아니다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디지털 익셉셔널리즘 이게 왜 그러냐면 AI는 테크놀로지고 컴퓨터 테크놀로지니까 정확할 거야 라고 믿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FDA 검증이 필요하겠어? 뭐 HTA가 필요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저널에서 이미 이것도 랜싯인데요. 랜싯에서 작년에 디지털 익셉셔널리즘, 디지털이라 그래서 그게 무슨 FDA 검증이나 HTA 검증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지난주 칼럼이었던 것 같아요. 김진영 교수라는 분이 썼는데 정밀의학과 임상시험. 이미 이제 우리는 다 얘기 끝나고 3년 됐는데 일반에게까지 다가가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칼럼을 썼길래 쭉 읽어보니까 결국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들, 뭐 정밀의학도 결국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를 통해서 많이 의료계에 들어오고 환자 옆으로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에피션시와 에피커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뭐 슈퍼마켓에 있는 거 고르듯이 의료가 되는 거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의료기술은 철저히 소비자가 내가 이거 사고 싶어 하는 핸드폰 고르듯이 되는 게 아니고 의사나 의료계에서 이것이 맞다, 적합하다 또는 의료 재정을 봐서 이것을 보험급여하는 게 맞다, 아니다 등등 많은 과정을 거쳐서야만이 환자 옆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HTA, Health Technology Assessment고 이걸 통해서 인슈런스 커버리지가 되는 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과정이 있는데 이런 걸 만들고 개발하는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아니면 업체에서는 이걸 못 참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돈이 적고 연구원이 적고 급하고 근데 큰 국가일수록 이미 어떤 테크놀로지 하나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엄청난 사이언티스트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경우에 대비를 하고 임상시험을 하고 그 결론을 내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나가는데 우리는 유사한 거를 만들고서는
막 국회 가서 로비하고 막 복지부 가서 생떼를 쓰고 막 빨리 쓰게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은 제가 이제 네카의 원장을 할 때도 무슨 그런 청문회 같은 거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투자해 놓은 게 뭐 거의 고갈돼 있는데 빨리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테크놀로지 하나를 개발할 때 그거가 일단 실험실에서 작동하는지, 이게 환자 소수 그룹에서 작동하는지,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멀티센터 트라이얼에서 클리니컬 에피션시가 있는지 많은 과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도 있고 그러지 지금처럼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공멸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건데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벤처 거품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벤처다 하고 막 했는데 저도 그래서 뭐 친구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뭐 투자도 좀 하죠. 막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급하기 때문에. 근데 그 성급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자, 그래서 의료인의 자세를 어떻게 할 건가. 퓨처럴 메디신은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AI든 그것이 프리시전 메디신이든 관심 있는 걸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많은 테크놀로지의 어시스트를 받아가면서 이게 그걸 못 쓰는 사람들은 그 의사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죠. 환자는 무슨 기계에 둘러싸여가지고 I miss human touch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의료는 절대 오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플루언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는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훌륭하고 굉장히 스트롱한 의사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는 제 메시지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강한 건 이런 겁니다. 5월 18일이면 언제죠? 나흘 전이죠. 나흘 전에 분당병원의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대한의료인공지능 학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제 1회. 여기를 이제 뭐 축사를 해달라고 그러고 제 제자가 회장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축사도 해주고 사람도 많이 만났는데, 그런 종류의 융합학회는 세계 최초라고 얘기했어요. 그 회장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제 축사의 주안점은 이거였습니다. 융합학회라는 거를 축하한다. 거기는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반 정도는 테크놀로지 사이드에서 왔고, 공학, 자연과학, 반 정도는 의료계에서 왔어요. 그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모든 사람이 혁신을 얘기하지만 가장 쉬운 혁신의 모델이 융합입니다. 융합은 뭐냐면 자기 거를 조금 양보할 때 융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의 혁신을 이제 이루는 의미에서 학회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고, 과학자의 자세는 기초과학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의료 현장이 오기까지 항상 스테이 쿨하고 비 슬로우. 너무 서두르면은 회사도 망하고 연구자도 망하고 국가도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가를 늘 유심히 바라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는 서두르기 때문에, 항상 서두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 선진국에서의 문화는 서두르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저급하게 봅니다. 굉장히 저급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좀 탈피해야 되겠다.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구글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 4대 천왕 중에 2명은 구글에 있고 1명은 바이두에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 카이스트 출신, 뭐 서울공대 출신들이 다 가서 이게 하고 발표 내용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희망이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 여러분들께 마지막 메시지로 의학이라는 거는 제가 학생 때는 사이언스 앤 아트라고 배웠습니다. 이 사이언스라는 거는 레티너로 스킬인데 이거는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알다. 분석을 통해서 알다. 그래서 이게 어널리티컬한 거고, 아트라는 거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행위 중에서도 최고의 행위. 그래서 어카운터블. 모든 걸 보고 이제 예술이네 하죠. 그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고의 작품을 아트라고 그래요. 그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의술이든 뭐든지 간에 아트는 인간이 한 것이고
사이언스는 신의 영역입니다. 자연.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자연의 형상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사이언스고, 아트는 인간이 하는 행위인데, 그래서 제가 학생 때 메디신은 사이언스 앤 아트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때 아트를 예술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말로는 과학이자 예술이다 이렇게 했어요, 번역을. 그게 무슨 얘기지? 정말 이해를 잘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뜻이로구나. 아트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지 예술 작품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인간의 행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언스를 배우면서 그걸 베이스로 아트를 시행하게 되는 건데, 그 아트라는 거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인데, 이 크래프트맨십이죠. 지난주에 요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시 기초과학이다라고 하는 이런 국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혁신성장 플랫폼. 아주 거창한 제목인데, 여기도 혁신이란 말이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혁신입니다. 혁신. 혁신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이 혁신에 있어서 기초과학, 또 사업화 없는 R&D는 허상이다. 약간 대비가 되는 말이죠. 칸막이를 허물어라. 이것이 퓨전의 얘기인데요. 퓨전. 어느 의학이 의학만 주장하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찬 무슨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의사란 직업은 남의 간섭 안 받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환자만 열심히 봐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회의 리더가 되고 의료계를 대표해서 사회 속의 의료를 키우고 그걸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사회 다른 직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인데 어디 밖에 나가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게 그래서 어쨌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 국회의원이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막 열을 내던데요. 사이언스도 결국은 정책이 뒷받침 안 해주면은 허상 아닙니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책적으로 동의하고 정책을 통해서 연구비를 주고 어떤 그거를 발전을 시키고 하는 결정은 결국은 정책적으로 하는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좀 공감이 됐습니다. 사회라는 게 그렇게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의사로서 내가 학교 갈 때는 1등 했고 와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환자들은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는데, 거기까지예요. 정말 의료를 발전시키려면 다른 직역에 대해서 지식과 그걸 통해서 대화가 돼야 됩니다. 자, 이분이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루트 번스타인이라고 미시간 대학의 생리학자인데요. 이미 이제 거의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은퇴했을 나이인데, 이분이 이제 특별 강연이 있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과학자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도 있고. 근데 이걸 보니까 이 미국식 사고방식을 조금 알 수 있고, 좋은 쪽에서 해. 미국도 나쁜 사람도 많고 하지만, 키워드는 제가 아까도 썼는데, slow입니다. slow. stay cool and slow예요. slow. 뭐든지 허둥대면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분 기초과학을 하고, 기초과학이라는 거야말로 막 그냥 번개같이 생각하고 막 이래야 될 건데, 이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었는데, 하여튼 루트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의 강의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LC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 우리 의사들은 또 도덕적인 문제에 민감해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새로운 의료 지식을 배우고 그거를 실천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과정에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는 의사로서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의료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근거에 기반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만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대해서 궁금하거나 혹은 코멘트를 하시거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과 이해를 신영입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아직 AI 기술이 이제 인펜트 수준이다 얘기하셨다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AI의 한계 중에 아직까지 양질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아직 비용이나 효용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고 이런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 이 기술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지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 기술의 자체의 이론적 한계가 아니라면 나중에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제 아직까지 인터넷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로 구글 같은 데서는 몇 년 전에 안전검사를 통해서 정신병성 망막병증을 진단한다라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당뇨병 AI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당뇨병 환자들을 이제 진단부터 치료까지 해봤더니 3천여 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분들보다 살짝 옮기시는 수준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이런 말도 있고 앞으로 점차 이제 양질의 데이터가 쌓이고 이러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인간 의사가 이제 진단했을 때 이제 오류의 확률이 한 10%라면 이제 기계가 했을 때 만약 1, 2%밖에 안 된다면 오히려 인간 의사가 진단에 대입을 하는 것 자체가 오차의 확률을 높이는 이런 경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생각이고, 지금 제가 그걸 인펀시라고 한 거는 제 말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랜싯의 에디토리얼인데, 거기에 제가 동의한다는 건데, 그 뜻은 뭐냐면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다라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필요 없어지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 의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료는 물론이고 의학은 물론이고 AI까지도 공부를 해서 그거를 자기가 쓸 수 있고 그걸 개발하는 분들의 어피니언 리더가 돼야지만 제대로 가지, 의사들이 귀찮다고 그거를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선장이 없는 배처럼 가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의사들한테는 그만한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발전을 하되 의사와 같이 가는 거지 의사를 놓고 가거나 넘어가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질문을 네. 선생님이 제일 강의 제일 처음에 그리고 의료 자원의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GDP, GNP에서 찾아보시는 분들이고 이게 어느 한계가 도달하면 더 이상 느는 게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AI가 독립적으로 지금 진료하는 것들은 아직도 미숙한 수준이지만 아까 영상의학과의 버든을 굉장히 많이 의사의 버든을 줄여준다는 그런 점에서 그 말은 뭐냐면 한 명의 영상의학 전문의가 볼 수 있는 판독할 수 있는 엑스레이 필름의 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얘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이렇게 고임금을 줘야 되는 그런 의사의 숫자 자체가 AI가 발달할 수도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엑스퍼트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숫자 자체가 직군이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5년, 10년 후에는 그 숫자 자체가 동일한 양을 판독할 때 10명 정도로 줄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어차피 계속 발달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경우에서 나머지 기존에 지금 90명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의사들은 도대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있는데 세상이 변한다. 이게 자기를 이게 유체 이탈을 시키거든요. 나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같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유능한 의사가 AI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데 리드하거나 참여하거나 해서 그게 만들어질 때 그 의사와 테크놀로지가 같이 변하고 사회가 같이 변하는 거지. 옛날 의사처럼 나는 판독대에 앉아 있는데 테크닉이 막 변해가지고 뭐 내가 하루에 몇 개 하던 거를 몇 개 한다. 그런 산술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때가 되면 의료 환경이 많이 바뀔 겁니다. 한 10년 정도, 아까 거기서는 한 20년, 아까 그 화이트하우스 리포트에는 20년이라고 그랬지만 아마 그 정도 되면은 지금 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AI에 의존하고 이용할 거예요. 뭐냐면 내가 판독실에 가면은 지금은 내가 하루에 CT를 한 20개 보면은 눈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관상동맥 이런 거를. 근데 아침에 가면은 이미 AI가 쭉 봐놨어. 그래서 저 주인님 환자 A, B, C, D 있는데 이분은 지금 관상동맥 여기가 좁아진 것 같고 이분은 정상이고 이분은 이렇고 뭐 있고 쭉 프리리미너리 리포트 아까 보셨죠?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영상을 확인하면서 컨펌을 하겠죠. 분명히 판독 시간은 줄겠지만 그러면 그것만 하고 내가 집에 가냐? 그게 아니라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나는 더 하이어 레벨의 일을 또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 AI나 이런 걸 이용하는. 그래서 비용은 저는 그렇게 줄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이제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지만 기계 때문에 비용이 줄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일자리를 더 늘리고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에 오버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의료라는 게 평균 잡아 뭐 미국 의사들이 한 3배 정도 일을 하거든요. 대학 교수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온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죠. 그리고 또 버티그 에라로부터 이제 해방될 수 있고 뭐 최소한 기계가 미리 잡아주거나 혹시나 기계가 놓칠 수 있지만 그걸 또 내가 잡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질문 없으면 우리 이번 특강은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 선생님 아이고. 장시간. 네, 아니 학생들한테 너무 무거운 주제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